월세는 급등이 확정적인 거예요. 급등의 정도만 다른 겁니다. 그럼 월세가 급등했는데 그 월세 부담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시 전세로 가야 되는 거죠. 전세가 차라리 낫구나. 네. 로 가는 게 이제 내년쯤일 것 같아요. 월세가 계속 오르면서 결론은 뭐죠? 전세에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R114의 윤지혜 랩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전세 얘기 잠깐 해주셨어요. 이제 지금 서울의 가구수 분화도 못 따라가고 있다. 근데 외지인들도 막 수요도 들어오고 또 지방에서는 또 청년들이 또 대학교 이제 요즘에 인서울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인서울 대학교 막 계속 들어오거든요. 한 이래저래 지금 가구수 대비 이 공급도 부족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제도나 뭐 어떤 세금 제도를 뭐 바꾸더라도 집 개수가 뭐 당장 늘어나는 건 아니니. 그러면은 전월세 쪽에서의 대책, 대안 같은 거는 당장은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 그냥 이 상승을 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오히려 사실은 현 정부에서 가계부채 이슈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일정 부분 전세라는 제도에서의 가계부채 규모가 한 200조 정도 네. 되거든요. 그 규모를 크게 줄이려는 목적성이 강한 것 같아요. 설사 전세가 월세화돼서 월세값이 좀 불안정해지더라도 그 부분을 좀 감내하려는 것처럼 저는 인식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우리가 한 5, 6년을 돌아보시면 전세라는 상품이 한 7, 그리고 월세가 한 3 정도 해서 전세라는 상품이 월세를 견제를 해줬습니다. 중간에 이제 전세 대출도 원활하게 되면서 더더욱 전세 선호 현상들이 커졌죠. 근데 그 와중에 중간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구간에 진입을 하죠. 2022년, 2023년. 그러면서 원래 저렴했던 월세가 급격하게 오릅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는 게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월세가 유도되면서 5대5까지 왔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막 전세 사기다. 네. 최근 한 이제 1, 2년으로 다시 오면 전세 사기다, 혹은 전세라는 상품의 유효성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돈을 개인에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믿고 맡겨? 뭐 이런 사회 트렌드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시장에는 그 세 개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공급자, 임대인이죠. 그리고 수요자, 임차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여기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그러면 월세를 유도하고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네. 첫 번째, 그러면 전세 대출 규제하잖아요. 네. 그리고 보증 비율도 낮췄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까지 까다롭게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가 유도하는 부분의 결론은 뭐죠? 전세에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전세라는 상품을 우리는 앞으로 그 가계대출에서 타이트하게 관리할 거고, 네. 나중엔 막 DSR까지 볼지도 몰라. 혹은 원리금 상환 비율도 높일 거야. 원래 네. 이자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전세라는 상품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제는 대출이 안 나오거나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못하게 사실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월세를 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으로 딱 오는 거죠.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사실 임대인들은 필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임대하는 데 있어 가뜩이나 전세라는 건 수익률도 안 나오는데 자금력 있는 임대인이라면 월세를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네. 수익률 개념에서 이제는 봐야 되니까. 네. 그럼 임대인도 차츰차츰 월세 상품으로,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월세화 시켜버리거나 반전세 시켜서 월세라도 조금 받거나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차인 입장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2008년에 결혼할 때만 해도 월세로 시작한다 그러면 장모님, 맞아요. 장인어른이 표정이 안 좋았어요. 저런 인간이다 해서 이런 수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기피했습니다. 네. 월세라는 걸로 시작하면 돈 못 모은다 라는 거였죠.
네. 그럼 그때의 그 관점이 틀렸나요? 아니 전세가 차라리 낫긴 맞죠? 낫죠. 여전하죠. 네. 월세라는 거는 사실은 시드머니를 모으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의 그 젊은 층 혹은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은 처음 신혼 시작할 때 보증금 일부에 월세로 해도 그거 뭐 엄청나게 반대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 오면 그 월세 계약 비중이 이제 60%를 넘어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전세가 계속 쪼그라드는 거죠. 전세라는 상품 자체가. 거기서 이제 유의미성을 상실하고 있고 월세를 기피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이잖아요. 청약할 때 10% 계약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다 묶어두는 게 좀 불리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신 분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주식이다. 코인이다 해가지고 증권, 금융투자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결과가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걸 통해서 또 시드를 모아서 내 집 마련을 또 하시려는 분들도 요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목돈을 안 맡겨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부동산 114가 한때는 그 미래에셋 금융사 계열이었어요. 네. 근데 금융사 계열의 임직원들은 내 집 마련을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네. 그리고 전세도 잘 안 삽니다. 왜냐하면 큰 돈을 거기 묶어두는 걸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증권에 가면 1년에 10% 20% 수익률이 우습거든요. 마이너스 20%도 네. 우습죠. 네. 그 문제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는 것들은 오를 때 1년에 10% 올라도 급등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증권맨 입장에서는 그 큰 돈을 집에 묶어두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거랑 비슷한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에 너무 집중돼 있는 그 자산 흐름을 투자 흐름을 이제 금융권 쪽으로 돌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코스피가 3,200 찍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호응한다고 하면 더더욱 전세에 큰 돈을 묻기 싫겠죠. 네. 거기서 이제 청사진을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2억, 3억 1년만 잘 운용하면 월세 다 뺀다. 3천, 4천 예, 이렇게 한때 우리가 코인 그 흥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월급은 용돈. 그래서 직장 알기를 되게 우습게 네. 알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죠. 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지금은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세는 줄고 뭐 월세화, 뭐 최소한 반전세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이래나 저래나 당분간은 좀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비 상승은 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구 분화는 임차 수요로는 반드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수요로는 가구 분화를 무조건적으로 매매 수요도 할 수 없죠. 하지만 가구 분화한 2만 가구씩 서울 쪽, 그 경기도도 계속 분화되는 수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맞추곤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서울 수도권의 문제인 거죠. 네. 들어오는 수요도 못 맞추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전세의 월세화라는 것들은 전월세 전환율로 우리가 책정을 하거든요. 네. 전월세 전환율 상에서 시중금리가 보통 담보대출 받으면 4%에서 한 5% 사이잖아요. 근데 전월세 전환율은 한 5에서 6%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됐을 때 그 비율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60% 수준까지, 그러니까 4대 6 수준으로 이게 변모됐잖아요. 그리고 급격하게 이게 거칠게 지금 변화되고 있으니까 월세라는 부분은 원래 원천적으로 가구 분화 수요도 못 맞추지만 월세는 급등이 확정적인 거예요. 급등의 정도만 다른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 월세가 급등했는데 그 월세 부담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시 전세로 가야 되는 거죠. 전세가 차라리 낫구나. 네. 라고 가는 게 이제 내년쯤일 것 같아요. 월세가 계속 오르면서 차라리 그러면 전세 대출이 나오는 쪽에서 되는 분들이라면 전세가 낫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다른 지점은 코스피가 뭐 4천을 갔다. 네. 그러면 내가 선택을 정말 잘했구나. 내 자산이 이만큼 늘어나.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 매수로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매, 네. 전세, 월세는 사실 한 몸입니다. 시간차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오르면 누군가가 자극받고 누군가가 자극받은 걸 또
저기서 자극받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라는 것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 쪽 다른 시장 혹은 소비자 시장까지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코스피가 정말 이제 4천 뭐 이렇게 쭉 가면 시장에 자금력 있는 수요가 탄탄해지는 거죠. 네. 그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물줄기가 한쪽으로만 퍼진다라고 보기 어렵죠. 주고받는 관계에서 보셔야죠. 그래서 매매와 전세와 월세도 주고받는 관계다. 그러니까 결국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어떤 그 선호도의 차이지 어차피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무한정 올려줄 수는 없지 않냐. 사람들도 이제 그 소득의 한계가 있고 또 경제도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올려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한계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뭐 빨리 급등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가와는 연동한다. 그럼 물가가 0%에 수렴하지 않으면 전월세는 오른다. 네. 임차료는 오른다. 여기서 한 가지 관점. 그리고 내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여력이 커지잖아요. 네. 그리고 인건비가 오른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임대인의 인건비도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월세가 또 오르는 부분들이 있다. 네. 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물가의 지표로서도 같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금리가 올라가면 전월세도 오릅니다. 왜냐하면 임대 수익형 상품은 그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그 공간을 이자를 월세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자 비용이 늘어난 부분을 월세 쪽으로 그 이행을 시키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볼 부분은 임대인들은 집주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분들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도 네. 가뜩이나 세수 보종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전월세로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죠. 과거에 이제 짜장면 가격 한 2,000원 했었나요? 네. 90년대. 지금 뭐 10,000원도 네. 12,000원도 있어요. 엊그제 제가 삼선 간짜장을 먹었는데 12,000원이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물가가 올랐고 그 시절로 가면 다시 2,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한정 오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려면 경제가 성장을 멈추면 혹은 물가가 안 오르면 네. 무한정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는 없겠죠.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일각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애들 학원비도 내고 하는 것들을 아마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월세 상승분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뭔가 실생활비가 많이 줄어들더라도 이걸 맞추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가 2명입니다만 교육비를 줄인다는 게 한 번 오르면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여행을 줄인다든지 그렇죠. 뭐 일단 줄이는 건 이제 먹는 거 외식비에서 줄이고 이제 옷 네. 필수제가 아닌 거에서 먼저 줄입니다. 필수제가 아닌 것들 뭐 사실 교육도 필수는 아니죠. 줄일 수는 있습니다. 네. 쉽진 않죠. 근데. 줄일 수는 있고 화장품 화장 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차 운전도 좀 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유비도 좀 줄이고. 근데 이렇게 가는 거를 정부가 막아야 되고 아마 막으려고 할 거잖아요. 어떻게든. 왜냐면 이거야말로 이제 표심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인데. 임차료가 오르는 네, 부분을 막으려고 임차료가 한다고요? 오르고 뭐 전세난 오고 막 하면 그렇죠. 그 막긴 부분에- 막아야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비판, 이 여론이 아마 강력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초반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네. 전월세 부분을 일부 희생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와 가계부채 부분을 일단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관리를.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 완비한 다음에 네. 전월세 쪽에서의 문제점들은 공공주도로 임대주택을 뭐 100만 호를 공급하든 그렇게 해서 공공의 결국은 우리가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있잖아요. 공공의 그 관리 가능한 임대주택 비율이 지금도 아마 한 8% 한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OECD 선진국 기준에 한 1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디죠. 혹시 전월세 상한제 이런 얘기들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을까 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얘기는 작년에 네. 사실은 진보당이었네요. 진보당에서 계약갱신 청구를 10년으로 네.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월세에 대한 혹은 임차료에 대한 통제 강도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성은 우리가 임대차 2법에서 봤듯이 네. 가격이 안 잡히면 그 부분들을 또 시도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 결과가 네. 유쾌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이제 의문인 게 학습이 되고 있는 건가? 예.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네. 이유는 누적해서 거기에 학습이 이제 더 누적된 거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권의 그 뭐랄까 성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네. 학습이 그 지금의 이제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의 테스트를 거쳐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유발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학습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말씀하신 전월세 상한제 혹은 임대차 2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분명히 유발됐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매매까지 또 자극하면서 같이 급등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또 건드린다? 그럼 학습이 안 된 건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 리셋되나? 그렇지만 공부하고 이제 리셋하고 뭐 공부하고 이제 워낙 막 다급하고 막 지금 막 올라가고 막 전세 난 예전에 그 MB 정부 때도 전세 난 온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막 전세 자금 대출 풀고 막 했었잖아요. 예, 그런 도시형 것처럼 생활주택도 그때 도저히 막 그 지지율 떨어지고 하면 막 이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안 되면은 좋겠다. 이런 정도. 그렇죠. 저는 학습이 계속 누적돼서 과거 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실용적으로 이해했고 그걸 기반하에 분명히 전문가 간담회도 하고 했으니까 네. 그분들 의견을 충실히 들어서 반영해서 좀 더 진일보된 형태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저도 예. 바라면서 이번 공급 예. 대책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시장을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